안녕하세요. 오늘은 김정용 박사님과 함께 암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어 보겠습니다. 암의 조기 증상은 무엇이고 이를 어떻게 인지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 암 전문의이신 박사님의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 암의 조기 증상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많이들 아시다시피 암은 아주 초기에는 증상이 없어요. 거의 대부분에. 그래서 참 조기 진단이 어려운데 조기 진단하면 그 완치율도 높고 우리 모든 게 조기 진단을 어떻게 할 수 있는가. 근데 그것도 암도 종류 나름인데 예를 들면 뭐 저기 췌장암 같은 경우는 정말 조기 진단이 힘들어서 진단할 때 벌써 이렇게 퍼져 있는 상태가 많은데 저희들도 그쪽에 지금 연구를 하는 게 저희들 큰 관심이기도 합니다. 그 조기 진단. 예를 들면 어떻게 하면은 혈액으로 간단하게 암을 조기 진단할 수 있을까. 근데 아직도 갈 길은 멀고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이제 그쪽에 관심이 있어서 많은 연구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많은 진척이 있을 걸로 기대하고요. 문제는 정기적인 예방 검진 그걸 게을리하지 말아야겠죠. 그렇다면은 그 암 치료에 보조 치료를 병행할 때 효과적인 방법이 어떤 것이 있는지 우리 원장님께서 한번 말씀을 해주시죠. 감사합니다. 네. 아시다시피 암의 이제 기본적인 치료 원칙이 수술, 방사선, 항암요법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근데 그 요즘에 이제 항암요법이란 게 너무나 이제 발전이 돼 있고 분화가 돼 있어 가지고 어떤 암 종류마다 치료법들이 다양해지고 복잡해져 가지고 요즘도 큰 병원에 가면은 암도 전문 의사들이 분야별로 다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한마디로 참 말씀드리기 어려운데 간단히 얘기하면 초기에는 수술적인 제거 방법 그리고 제거한 후에 암의 재발 가능성이 높으면은 그때 함께 전신 항암요법도 쓰고 그 다음에 완전히 제거할 수 없는 상태에서는 방사선 치료 뭐 이러한 식으로 이제 같이 컴바인해서 치료하는 게 일반 치료의 방침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러한 치료를 진행하는 중에도 만약에 그 표준 치료가 어렵거나 힘들거나 또 할 수 없는 그런 환자분한테는 여러 가지 형태의 항암 보조요법 같은 것이 필요하고 그러한 것이 많은 도움이 되고 있죠. 그렇군요. 일반적으로 그 암 환자들이 대학병원에서 방사선 치료를 받다가 백혈구 수치가 떨어져가지고 항암 치료를 계속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이르면은 이런 경우 어떤 그 치료 방법을 제안할 수 있는지 그리고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원장님 생각이 궁금합니다. 네, 저기 방사선 치료도 그렇고 항암 치료도 그렇고 자주 우리가 맞닥뜨리는 부작용이 혈액 수치의 감소, 그러니까 골수에 대한 그 기능 저하를 초래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 여러 가지 부작용이 나오는데 그 중에서도 그 사람들이 이제 제일 걱정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러한 치료 후에 생기는 면역 저하랄지 이런 것 때문에 치료 도중에 계획된 스케줄로 치료를 못 받고 그게 지연이 된다거나 또는 환자가 너무 힘들어 가지고 치료를 계속할 수 없을 경우에는 물론 이제 항암 치료면서 여러 가지 이제 주사약으로 그 골수라든가 기능을 회복시키기 위하여 주는 치료가 있긴 있습니다만은 그 외에도 전반적인 뭐 영양 상태 뭐 보충 이런 거 이외에 다른 형태의 보조요법이 표준 치료 중에 큰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하신 바이타민 C도 그 원래는 이러한 치료법이 2000년대 이후에 와서 IV 정맥 주사를 통해서 경구용으로 얻을 수 있는 그 혈중 농도보다 뭐 10배, 20배 정도 높은 농도를 우리가
이뤄낼 수 있어서 거기에 대한 데이터들이 쌓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많은 경우에는 아직도 큰 임상으로 확인된 그러한 치료법은 아니지만은 많은 소규모 경험이라든지 소규모의 그 레포트, 그 다음에 특히 프리클리니컬 전 임상 시험에서의 그 효과 이런 점을 감안해 볼 때 정맥 주사로 주는 바이타민 C의 보조요법으로서의 가치는 충분히 우리가 찾아볼 수 있다고 여겨지고요. 여기에서 이제 중요한 그 접근법, 그 다음에 이 암을 대하는 일반인의 어떤 자세, 그리고 원장님께서 하시는 연구 이런 것들이 이제 총체적으로 컴바인 되었을 때, 결합되었을 때 정말 좋은 효과가 나타날 것 같은데요. 원장님께서 좀 더 자세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결국 물론 암 치료에서의 그 보조요법 이런 걸 통해서 좋은 치료 결과를 기대하는 그것도 중요하지만은 저희들이 근본적으로 갖고 있는 저희 연구의 주 포커스가 결국 암의 예방, 그 다음에 기타 질환, 성인병 질환에 대한 예측 모델을 디벨롭 해가지고 거기에 대한 어떤 적정한 예방 프로토콜을 개발하는 게 저희들의 그 주 연구 관심이고요. 뭐 자세히 공부를 하신 분들은 많이 들으셨겠지만 후속 유전학이라는 게 있어요. 그 에피제네틱스라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나오는 유전자의 그 형태는 뭐 어찌할 수 없잖아요. 그 암이라든가 어떤 질환의 그 모든 게 유전자적인 그 소질에다가 소인에다가 쭉 자라온 환경적인 요인이 되어서 어떤 질병이 발생한다고 한다면은 유전적인 문제는 어떤 그 하이 리스크에 대한 그 예측은 대충 가능하지만은 어떤 형태로 그건 바꿀 수가 없는 거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우리가 후천적으로 가진 후천적인 소인을 어떻게 줄여가지고 질병을 예방하자. 그럼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후천적인 소인의 리스크는 과연 측정할 수 있는가? 근데 요즘에 에피제네틱스의 그 발전으로 인하여 실제 후천적인 질병의 리스크를 후천 에피제네틱스라는 테스트를 통해서 대충 예측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선천적인 유전적인 소인과 그 다음에 후천적으로 우리가 테스트에서 에피제네틱스 테스트에서 그 리스크를 서로 같이 합쳐서 어떠한 리스크가 있는 예측 모델을 개발하고 그 다음에 어떠한 리스크가 발견되면은 거기에 가장 합당한 예방 치료법이 뭐가 있는가? 그 개인한테 과연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를 판별할 수 있는 이러한 모델을 개발하는 게 저희들의 프로젝트이기도 하고요. 항암 치료와 면역 치료를 병행했을 때 그 임상 실험에 대한 연구를 앞으로 진행하실 수 있는지, 어떤 면역 치료 연구의 방향을 설정하실 것인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박사님의 생각을 좀 더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면역 치료, 그 면역 얘기를 참 많이들 하시는데 그 면역이 저는 두 가지로 생각해야 될 것 같아요. 면역이란 게 어떤 지금 항암 치료 중에 면역 치료제들이 나와 있잖아요. 그 면역 치료들은 뭐냐면 어떤 그 전체적인 면역 시스템의 어느 한 단계에서 암세포가 면역을 회피하는 그 기전을 막아서 차단시키는 그러한 항체를 개발해서 우리 몸에 있는 T세포, 그러니까 암을 죽이는 세포를 활성화시켜서 이제 치료하는 그러한 면역 관문 억제제라고 그러죠. 그러한 치료제, 그게 이제 면역 치료제고,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제 이해하는 면역이라는 건 이제 그러한 스페시픽한 면역뿐만 아니라 우리의 전반적인 면역 활성, 그러니까 단순히 이제 어떤 마지막 단계에서의 암을 사멸시키는 면역
관문을 뚫는 이러한 그런 치료제와 함께 다시 전반적인 면역 시스템의 증강. 예를 들면 바이타민 C 얘기가 나와서 그러는데 하이도즈 바이타민, 높은 고용량의 비타민 C가 이건 좀 복잡한 얘기지만은 여러 가지 세포의 에피제네틱스 그 메틸레이션의 과정에 DNA 메틸레이션 과정에 관여해서 단순한 한두 세포가 아닌 전반적인 면역 세포의 기능을 올려준다고 돼 있어요. 그러한 리포트들 많이 나와 있고 그 외에 뭐 타이모신 알파니 뭐 이런 것들은 전반적인 면역 기능의 강화 이러한 것이기 때문에 아까 얘기한 면역 관문 억제제와 같이 쓰면은 전반적인 면역 부스팅의 이펙트로 해서 치료 효과가 좋아질 것을 기대할 수 있죠. 근데 우리 시청자들은 이제 거기에 대해서 무척 궁금해하고 계세요. 예, 조금만 더 어떤 결과물들이 나올지 말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그 암 치료는 계속 개발되고 있죠. 좋아지고 지금 큰 병원, 암병원에서는 거의 대부분의 환자가 가능하면 그 임상 실험이니 이런 데 참여를 해가지고 더 좋은 그 표준 치료법을 이제 개발시키고 있는데 그런 면에서 발전은 참 굉장히 많이 되어 왔었어요. 이때까지. 근데 그뿐 아니고 요즘에 그 암 진단, 아까 그 얘기한 그 에피제네틱스의 그 암 발생 리스크 프리딕션, 그 예측 이런 모델 같은 걸 보면은 단순한 그 임상 실험뿐만 아니라 그 유전체에 대한 분석을 요즘에 컴퓨터 AI 그 시스템으로 해가지고 많은 데이터를 쌓으면은 그 데이터를 뽑아서 어떤 알고리즘 만들어서 AI를 통한 분석 이러한 기술들이 점차 발전하기 때문에 앞으로는 특히 이 에피제네틱스 그 후성 유전체에 대한 학문이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요즘에 나오는 그 AI 시스템 기술이 접목이 되면서 굉장히 이제 훨씬 더 지금보다 리스크, 암에 걸릴 또는 어떤 성인 질병에 걸릴 가능성에 대한 예측이 더 정확해질 거고 거기에 따른 개인의 맞춤형 예방 차원에서의 치료, 예방 방법 이러한 것들이 개발이 되면서 훨씬 더 병에 걸려서 치료하는 치료 차원이 아닌 이제는 거의 예방 차원에서의 아마 그 상당한 진전이 있을 거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의 결과나 목표치가 있다는 말씀이신데요. 어떤 내용인지 말씀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제네시스 저희 클리닉에서는 물론 암 진단받고 치료받으시는 분이 이제 많이 계신데 저희들의 목표는 물론 암을 이제 치료받고 계신 분들에 대한 여러 가지 필요한 보조요법 같은 것도 제공해 드리기도 하지만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의 방향은 높은 위험성이 있는 암이나 기타 성인병 질병의 발병 가능성이 높은 분들, 뭐 가족력이 있거나 또는 뭐 기회에 쭉 생활 습관이 여러 가지 뭐 환경에 익스포즈가 많이 되신 분들 뭐 이런 있잖아요. 그 위험도가 높으신 분들 이런 분들이 오시면은 저희들은 어느 정도의 어떤 현재의 상태에서의 발병 위험률 같은 것도 테스트해서 알려드리고 거기에 따른 맞춤형의 예방 프로토콜을 저희들이 제시해 주는 게 저희들의 목표이기도 합니다. 네. 지금까지 우리 김정용 원장님께서 이 암 치료 프로토콜 연구와 개발
개발에 대한 부분까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박종화 교수님, 그 다음에 박상철 교수님과 함께 협업을 통해서 이제 그 암 환자들의 고통을 덜어줄 수 있는 정말 새로운 혁신적인 그런 길이 열릴 거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김정용 원장님께서 우리 시청자분들한테 좋은 말씀 마무리 인사하고 마치겠습니다. 원장님. 네. 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지금 요즘에 그 의학 발전이 특히 그 유전자 검사를 통한 환자분들의 이제 건강 관리 이런 차원에서 그 에피제네틱스에 대한 그 연구들이 활발해지고 더군다나 요즘에 그 제네틱스들이 그 유전자 연구들이 컴퓨터학 그다음에 뭐 특히 AI의 발전과 굉장히 밀접한 접목한 그러한 단계이기 때문에 수많은 데이터들을 가지고 그 데이터에 비해서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유전체 형태를 우리가 비교해 가면서 위험도를 예측하고 거기에 따른 맞춤형의 예방 치료책을 제공해 드릴 수 있다는 앞으로의 그 무궁무진한 가능성에 상당히 저도 고무적이고 우리 그 제너시스 예문 클리닉에서도 그런 쪽으로 연구를 같이 해나갈 생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